네, 반갑습니다. 저는 국립생태원에서 그 국제협력 업무와 그다음에 이제 TNFD 업무를 함께 맡고 있는 주영 팀장입니다. 이런 자리에 초대받게 돼서 매우 영광스럽고, 또 제가 생태 연구를 꽤 오랫동안 해왔지만 이렇게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자꾸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것 자체가 매우 신기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에 접점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생태학을 연구하는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얘기는 앞에서 지금 손승호 박사님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TNFD에 대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시고, 아마 지금 뭐 제가 저를 뭐 다른 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보신 분도 있으실 거고, 그다음에 관련돼서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오늘 이제 뭐 보호지역도 앞에 화경 박사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공간, 그 다음에 이제 위치에서 어떻게 이 자연과 접점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고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이 왜 중요한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생태학자들이 뭐 수십 년간 얘기를 했지만 사실 그때는 별로 잘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왜 안 들렸냐면, 그게 우리 삶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죠.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는 지금 더 먹고 사는 문제가 훨씬 더 급해 라고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훨씬 더 뭐 지금 그것보다는 우리가 지금 뭐 일자리라든지 지금 뭐 GDP를 늘리는데 훨씬 더 많이 써야 되지 않겠어? 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오는 이런 그 무디스에서 나오는 보고서라든지 또는 세계 경제 포럼에서 나오는 보고서, 그러니까 이거는 생태학자들이 내는 보고서가 아니라 경제 주체들이 내는 보고서들이 지금 이런 환경과 기후에 대한 위험으로 인해서 기후 리스크가 이렇게 커지고 있다는 것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마다 내고 있고요. 2015년에 비해서 2023년에 있어서 환경 리스크가 4조 달러, 뭐 약간 그럼 우리나라는 약간 4천조, 뭐 5천조 가까이 해당되는 이런 금액들. 이 금액이 어느 정도냐면 독일 GDP랑 비슷한 규모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다. 그러니까 기후라든가 환경에 대한 부분,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잘 굴러가지 않게 되면 기후에 이런 리스크들이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는 보고서를 끊임없이 지금 내고 있는 실정이고, 아마 ESG 기업과 감독자들은 이런 쏟아지는 아마 보고서들에 아마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보고 계실 거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기업이 그냥 자체적으로 물건들을 생산하거나 그냥 금융을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원천적으로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여러 가지 원자료라든지 물질적이거나 비물질적이거나 또는 그런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나오는 그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적 지속 가능하게 제공되지 않으면 결국 기업도 지속 가능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계속 발표되고 있고요. 계속 그래서 결국은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전 세계에 있어서의 GDP 절반 이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하지만 지금 생물 다양성에 있어서는 척추 동물이 60%가 최근 50년 동안 사라지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100만 종, 아까도 말씀했지만 100만 종 이상의 동물들이 멸종위기에 처함으로 인해서 생태계가 잘 굴러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업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자연 자원들, 자연 자원이라든지 그 밖에 있는 자연에서 생산되는 많은 것들이 지속 가능하지 않고 점점 줄어들거나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것이 가장 핵심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것도 세계 경제 포럼에서 다보스 포럼에서 나오는 항상 보고서들이지만, 앞으로 10년 내에서 최근에까지는 기후변화가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었지만, 이제는 10년 달까지 보게 되면 생물 다양성의 위험이 이제 탑5 안에 들어가는 이제 이런 위험에 사실은 처하게 되는 부분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중요한 결과들이 최근에 있어서 왜 더 이제 이런 것들이 기업에서 보게 되냐면, 이제 이것이 2019년도에 이페스라는 이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국제 기구예요. 이제 이 기구에서 낸 보고서 때문인데, 이 보고서에 따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기존에는 아까 뭐 손성 박사님도 말씀했지만 생물 다양성이나 생태계 서비스를 그냥 말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뭐 멸종 위기종이 이렇게 처해 있습니다.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생물 다양성을 정량적으로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산림이 얼마나 줄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100만 종이 사라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습지는 얼마만큼 사라지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생태계 서비스, 자연에 대한 의존성이 얼마만큼 낮아지고 있습니다를 정량적으로 제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가장 큰 부분이고, 정량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것들은 다시 다 뭘로 환산이 돼요? 경제 가치로 환산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생물 다양성의 부분들에 있어서 얼마나 위험성이 있는 부분들이 그 전에 있던 이런 생태적인 어떤 그런 지식과 과학들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되는 아주 급격한 시기로 바뀌게 돼 있다. 이런 부분들을 겪고 있고, 그걸 통해서 2020년도에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사무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제 생물 다양성 협약, 가장 큰 생물 다양성 관련된 협약에서도 그런 GBF를 통해서 정량적인 지표들을 내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통해서 이제 이렇게 많은 이제 그래프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생물 다양성이 줄게 되면 보시다시피 우리가 생산 자본은 이렇게 죄송합니다. 생산 자본은 이렇게 많이 뭐 100% 이상 늘었지만 결국적으로 봤을 때는 자연 자본에 해당돼서는 40% 이상 감소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고, 특히 이제 포유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야생 동물은 4%밖에 남지 않고 인간과 가축이 96% 차지하게 되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이제 수치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더 자세하게 좀 더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생물 다양성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생물 다양성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는 아마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은 그냥 멸종위기종 아니면 종 말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텐데, 생물 다양성을 얘기하는 순간 사실은 세 가지를 저는 오늘 여러 가지 많이 뭐 얘기하시겠지만, 여러분이 오늘 만약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시 보시려면 이거 세 가지 그림만 확인하시면 돼요. 생물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을 말할 때는 세 가지 레벨에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전자 레벨에서 생물이 우리 유전자 등 다양성이 많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산되는 많은 뭐 천연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유전적인 다양성을 많이 활용한다면 그런 것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거나 건강하게 있거나 지속 가능하게 있는가, 이게 되게 핵심이고, 두 번째 레벨은 이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종 구성이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 생물 종 수준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있는가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그걸 넘어서 그들이 살고 있는 공간, 생태계라는 공간이 얼마나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이 세 가지가 생물 다양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게 우리가 생물 다양성을 측정하거나 평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 그것만 기억하셔도 뭐를 측정해야 되는구나, 자연 자본이라는 것을 뭘 측정해야 되는 걸 아시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연 자본을 평가할 때 뭐 자연의 의존성 영향 뭐 이렇게 평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말씀드려서 아까 말씀드렸던 유전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생물 종에 대한 부분들,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각각에 있어서 기업 활동하는 것들이 어떻게 서로 관계를 맺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를 평가하는 게 기본적으로 자연의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왜 서로 연결이 되어 있냐고 보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쪽에 있는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 자연 자본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유전적이고 생물 종적이고 생태계적인 다양성들이 풍부해지게 되면 그거를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들이 사실은 생태계가 생산하게 됩니다. 우리가 의존하는 여러 가지 물질적 뭐 먹는 거라든지 목재라든지 아까 뭐 철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생산되는데, 또는 뭐 맑은 공기, 맑은 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런 생태계 서비스라고 부르는 것이 생산이 되죠. 그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기업 활동이라든지 또 그런 가치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가치, 우리 인간 활동에 도움이 되는 가치로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 활동이 죄송합니다. 자꾸 이게 익숙지 않아서 넘어가게 되네요. 그런데 이제 이 활동을 너무 하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가 생기냐면, 이것들에 대한 압력 요소를 발생해서 이것들을 지속 가능하게 생산 못하게 이제 작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인이라든지 위협 요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기후 변화도 그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토지를 변화시킨다든지 서식지를 감소시킨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너무나 많이 캐가지고 남획을 한다든지 해를 통해서 지속 가능하게 생산이 계속 안 되게 만든다든지, 뭐 침입 예래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만드는 뭐 수질 오염이라든지 토양 오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발생되는 건데, 그것들이 전부 다 이런 자연 자본을 악화시키는 활동들입니다. 그것이 악화되면 결국은 우리가 말씀드렸던 그런 중요한 생태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기업에 리스크가 생긴다. 그래서 이게 연결고리가 생기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연결고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기업에 리스크가 생긴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 얼마만큼의 이런 리스크가 생기냐라는 부분들을 자연 자본에 대한 물리적인 부분과 생태계 서비스의 물리적인 부분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면 경제적인 가치로 환산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제적 가치로 이렇게 환산하게 되면 각각에 있는 중요한 이제 생태계, 뭐 예를 들어서 뭐 농경지부터 시작해서 산림이라든지 습지, 그다음 초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각각 단위당 생산되는 자연 자본에 있는 이제 금액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생태계 서비스로 나오게 되고, 생태계 서비스가 각각에 있는 중요한 섹터에 산업 이제 유형별로 가게 돼서 그것들에 있는 중요한 경제적 가치로 환산이 되는 이런 부분이 생기게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러한 가치를 생산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 이 가치가 나오지 않게 되는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그 사무관님께 말씀하신 대로 TNFD라는 자연과 관련된 자연 의존성과 영향을 평가하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많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평가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개념 틀을 권고안이 작년 9월달에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여기에 나온 내용들이 전혀 새로운 내용들이 아니라 기본적인 생태학인 지식과 생태계 서비스를 평가하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이제 기존에 있던 TCFD 이제 기후와 관련 죄송합니다. 기후와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에 있던 프레임워크를 그대로 가져다가 와서 거기에 자연 자본과 생태계 서비스 부분들이 이제 추가가 돼서 내용들을 넣은 건데요. 죄송합니다. 자꾸 이 레이저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뭐냐면 요 그러니까 기후 변화와 기후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와 이 자연 자본에 있어서의 프레임워크, 이 공시를 쓰는 것의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공간 위치입니다. 위치. 그러니까 기후는 어딜 가든지 간에 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요. 탄소 배출 얼마만큼 하는지, 탄소 얼마만큼 우리가 감소시켰는지. 그래서 합을 하게 되면 그래서 뉴트럴해서 넷제로 만들면 돼요. 그런데 자연 자본은 내가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 여러 가지 멸종위종 복원한 게 미국이라든지 이런 거에 영향이 별로 없을 수 있어요. 각 공간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간마다 다른 평가를 해야 되는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가장 큰 차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연 자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케이션. 그러니까 과연 어떤 위치에서 그 자연 자본이 정말 중요한가. 그것을 평가하는 게 바로 공시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이 여기 담겨져 있고 나머지 부분들은 TCFD에 있는 틀을 그대로 가져왔기 때문에 가져갈 수 있지만 그 공간에 대한 평가가 가장 핵심적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공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연자본이 약간 연결돼 있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TNFD와 관련된 틀이 가장 최근에 나온 건데 그런 틀이 나오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뭐 SBTN이라든지 GRI라든지 이런 데서 이미 관련된 권고안이 나왔는데 가장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담은 게 이제 TNFD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CSRD는 이미 이제 작년에 유럽에서는 이제 이게 규제로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자연자본에 있어서 공시를 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생물다양성에 내려온 꼭지를 이제 CSRD E4라는 부분들을 이미 작성을 하도록 이미 되어 있고 지금 현재 TNFD와 이 CSRD에 대한 부분들을 매칭을 시켜서 매핑을 하고 있는 작업도 이미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TNFD에서 그런 권고안 틀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과연 자연자본의 평가를 어떻게 진짜 해야 돼? 이 자연자본 평가라는 게 아까 뭐 여러 가지 공간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와닿진 않는다. 그럼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냐? 그래서 이제 그 TNFD 그 협의체에서 작업반에서는 립이라는 평가 방법 접근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작년 10월달, 11월달에 이제 그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요. 그 립이라는 것이 보면은 이제 LEAP라는 이제 약자인데요. 립은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린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기업장에 있는 장소와 자연에 있는 장소의 접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에 있어서 자연이 그러면 서로 이렇게 접점되는 장소에서 일어나는 기업이 자연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그 자연의 의존을 사실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생태계 서비스입니다. 자연의 의존과 그 다음에 기업이 그런 영향을 통해서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미치는지 그것을 실제적으로 정량적으로 평가를 하고 그리고 그것을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물리적이고 전환적인 리스크를 진단을 해서 그럼 그것을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 또는 그래서 어떻게 기후 요소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런 공시를 이제 저희가 뭐 지표라든지 여러 가지 목표를 통해서 제시를 하게 되는 그런 방식들을 리뷰를 통해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게 돼 있고 아마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각각에 있는 중요한 꼭지들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오늘 해야 될 부분들 중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앞으로 이제 계속 나가겠지만 특히 요 L에 해당되는 부분 과연 공간에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거니까 부분만 오늘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향후적으로 계속적으로 이제 저 평가를 하는 부분들은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네 가지 요소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1부터 해서 L4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죄송합니다. 첫 번째는 그러면 이제 비즈니스 모델에서 우리 가치 사실이라고 부르는 이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에 해당되는 모든 체인들이 뭐 서플라이 체인 포함해서 그것들이 어디에 그럼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가를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보시면 여기 카오 일본에 있는 화장품으로 유명한 회사인데 거기 보면 각 대륙별로 각각에 있는 업스트림이 되는 그런 장소들과 그 다음에 이제 다운스트림이 되는 장소들이 어디 에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게 평가를 이렇게 다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평가된 그런 장소들이 실제적으로 각각에 있는 위치에서 얼마만큼 그 각각에 있는 뭐 공급처라든지 아니면 실제 돌리는 공장이라든지 회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자연에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고 또 영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해요. 이건 섹터별로 대부분 평가를 해서 우리 공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농식품이라면 농식품은 어떤 요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생물 다양성 중에서도 특히 이제 뭐 산림이라든지 아니면 특히 이런 자연이 있는 농경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요소가 있다. 또는 수질이라든지 또는 수자원이 되게 중요한 반도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각각에 있는 것들이 각각의 중요한 꼭지마다 자연의 의존성이 상당히 달라지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평가를 하게 되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제 L3에서 그러면 자연에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자연에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뭐 산림이라든지 습지라든지 뭐 수생태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있을 거고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이제 요소들 그다음에 생태계 서비스들 이런 것들에 대한 요소들이 어떤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 접점되는 부분들 이것을 찾아서 너희들 평가를 해라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하나씩은 좀 자세히 살펴보다 보면 비즈니스 모델 아까 말씀하신 이제 이런 것을 로케이션을 이렇게 놓게 돼요. 그래서 뭐 카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이제 펄프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유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이렇게 다 표시를 하고 네슬레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중요한 원자재가 되게 중요할 거예요. 뭐 카카오가 어디에 있는지, 그 다음에 파몰이 어디에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각각에서 우리가 원자재를 쓰는 데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다 표시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자연에서 오는 걸 테니까 자연 생태계가 상당히 민감하게 다 접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 자연에 대한 접점 부분들을 사실은 이제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러면 실제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중요한 자연 의존성에 있는 요소들과 지표라든지 아니면 항목들이 뭔지를 평가를 해야겠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각각 섹터별로 봤을 때 뭐 식품이라든지 농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오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또는 그밖에 이제 저희가 뭐 반도체 회사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중요하게 자연에 의존하고 있는 요소들이라든지 아니면 영향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렇게 우선은 정성적으로 우선 평가를 합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전 글로벌 인코라는 그런 툴을 통해서 제공이 되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요소들은 어디가 좀 더 높고 어떤 거 낮아 이런 것들 평가를 하게 돼서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산업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여기서 이제 로베코에서 이제 계산한 건데 여기에 따르면 뭐 우리는 실제적으로 이제 뭐 항공이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높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자연 의존성이 높은 부분들이 있고 농식품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우리가 많이 주고 있어. 이런 것들은 이제 각각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농식품 쪽으로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각각의 이제 쭉 이제 업스트림 라인이 있을 텐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농식품을 생산하는 저기에 있어서는 여기 이제 생태계 자연 의존성인데 생태계 서비스를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실제적으로 물질적으로 하고 있는 땅에서 이제 얻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유전 자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어디가 높은지,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질이라든지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의존성이 얼마나 높은지를 이렇게 다 평가를 각각 요소별로 각각 의존성에 있는 중요 항목별로 평가를 하고 또 반대로 여기에 있는 각각 섹터 세부 서브섹터별로 우리가 생산하는 것들이 얼마나 자연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뭐 토지 변화라든지 아니면 오염하고 있는지 남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에서 각각 어떤 요소들이 더 위험 요소를 주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정성적이지만 아마 조금 더 자료가 쌓이게 되면 이런 부분들 구체적으로 정량화되는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면 언제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사업장에 있는 부분들이라든지 또는 뭐 그 공급처가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그 지역에 있어서 자연들이 어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봐야겠죠. 근데 그렇게 보면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이렇게 지도로 그려놓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기린 같은 경우에 있어서 여기 있어서 이제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지역에 있어 스리랑카 지역이죠. 죄송합니다. 스리랑카 지역에 있어서 여기 녹색은 이제 산림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연한 녹색 같은 경우에서는 약간 저지대에 있는 산림 지역인데 그런 지역에 이제 사업장이 또 산림 지역에서는 크게 이제 대부분 9개가 있고 나머지 저지대에서는 한 군데가 이렇게 있는 지역들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그 지역에서 중요한 자연 자원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지 영향에 평가해야 할 부분들을 잘 데이터를 이제 추출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들에서 우리가 자연인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거기에 있는 중요한 생태계적인 자산과 생태계 서비스가 무엇이다를 파악을 하게 되는 거죠. 뭐 생태계 서비스에 대한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크게 이제 공급, 문화, 그다음에 이제 조절, 유지 서비스 이렇게 세 가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각에 있는 항목들이 아까 자연 자본을 통해서 발생되는 여러 물질적인 서비스들을 이제 구체화시켜서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것들을 그릴 수 있어요. 공간상을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보면 네슬레 같은 경우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산림 지역에 있어서 자기들이 원자재를 이렇게 캐내는 지역들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있어서 우리가 있는 사업장과 이 지역에 있어서 각각에 있는 5km 또는 20km, 50km 범위마다 어떤 중요한 자연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이 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탄 지역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안 지역에 있어서 중요한 지역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런 지역들이 사업장에 배치돼 있다면 이런 지역들은 접점이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러면 결국은 기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활동 지역과 자연에 있는 중요한 지역들을 겹치는 지역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그림이 보이는데 여기가 그러니까 민감 지역이라고 부르고 여기는 또 이제 뭐 중요 지역 또는 중대 지역이라고 부르는데 여기 접점이 되는 지역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되는데요. 요 녹색 짙은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이제 민감 지역인데 이것들은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활동하는 지역들을 말하는 거고 그 지역들의 일부가 이렇게 지금 여기 이제 중대 지역이라는 것은 기업들이 자연에 의존하고 있거나 영향을 주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범위가 상당히
상당히 직접적으로 겹치는 지역과 이 그냥 노란색은 간접적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 지역들이죠.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결국은 실제적으로 이제 리스크가 어디가 발생하는지가 평가가 되겠죠. 그래서 기업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연의 의존성이 어떤 리스크가 발생하고 영향을 어떻게 주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물리적이고 전환적인 리스크로 발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감지역이라는 것들은 이제 아까 손승 박사님이라든지 허영 박사님이 말했던 중요한 지역들이 있는데 이 지역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부분의 제가 지금까지 나온 TNFD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생물 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어요. 근데 생물 종에 많이 초점을 맞게 되면 그 종이 살고 있는지 안 살고 있는지 이것만 확인만 하게 되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생물 다양성은 그게 아니다. 세 가지 레벨에서 다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세 가지 레벨에 해당되는 요소들을 여기 적어 놓은 거죠. 생물종, 생태계, 그다음에 생물 다양성에 대한 중요 지역은 당연히 보호지역도 당연히 들어가지만 멸종위기종, 그다음에 희귀하거나 이런 것들의 가치가 있는 지역, 생태계 연결성도 되게 중요한 부분을 보게 되고 생태계 온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되게 중요하고 그걸 통해서 나오는 생태계성 지역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물은 되게 중요하니까 물과 관련된 리스크가 있는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기본적으로 생태계 민감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혹시 여기 KTNG에서 오신 분 있으신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KTNG에 대한 사례를 가지고 국내에서 있는 것들을 좀 사례로 들려고 하는데 어쨌든 이건 22년도 거기에 이제 ESG 보고서에 들어있는 TNFD 일부 내용입니다. 거기 내용을 보시면 거기서 이제 제가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KTNG에 있는 사업장에 있어서 생물 다양성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에 있어서 국내에서는 5개의 사업장이 있고 아마 제 생각에는 여기서는 그냥 실제적으로 오퍼레이션 하고 있는 그냥 운영 사업체를 말하는 것 같고 서플라이 그러니까 뭐 농산물을 실제로 인삼이라든지 캐는 지역들은 빠진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지역은 빠졌지만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직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운영 사업장 5개와 그 밖에 있는 외국 해외 지역 3군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국내 3군데를 보시면 이제 이런 지역들에 있어 각각에 있어서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봤어요. 그래서 봤더니 실제적으로 지금 IUCN에 해당되는 멸종위기종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적으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문화유산 지역이 있는지 보고 5km 범위 내에서 그 다음에 또 5km 범위 내에서 IUCN에 해당되는 그런 위기생물에 해당되는지 있는지를 다 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일부 이제 멸종위기종에 해당되는 지역들이 이제 일부 사업장에서 이제 이렇게 발생이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발생이 됐다까지 이제 보고를 하셨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공간상으로 중첩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봐야 되는 게 맞죠. 아까 5가지 이제 사업장에 있는 것들이 이제 각각에 있는 중요한 이제 충남 지역과 그다음에 경북 지역과 그다음에 광주 지역에 이렇게 5군데가 있습니다. 이 5군데 있는 지역들에 있어서 각각에 보시면 이제 버퍼를 줘서 제가 이제 하게 되면 0.5km 시작해서 1km, 그다음에 5km, 그다음에 25km, 50km마다 이렇게 범위를 되게 되면 지금 제가 여기서 올린 것들은 뭐냐면 아까 이제 허경 박사님이 지금 이제 잘 운영하고 계시는 KDPA에 든 보호 지역에 있는 중요한 보호 지역에 있는 리스크들이고 그다음에 생태원이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생태 자연도 해당되는 1등급 지역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 우선 올린 거예요. 그래서 각각 지금 현재 봤을 때는 생태계 우수 지역을 볼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5군데 보시게 되면 가운데 제가 이제 좀 이따 세부적으로 보겠지만 이런 버퍼 지역들 안에 있는 것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생태계에 영향 기억하고 있는 민감 지역이거나 또는 중대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들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중첩되는 지역들에 있어서는 바로 기업들과 중요한 그런 자연의 의존성이 있거나 또 영향을 주는 리스크에 해당되는 지역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두 개 지역을 골랐는데 여기 뭐 신탄진 같은 지역에 보시게 되면 이건 도시 지역과 가까운 산단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상당히 많은 지역들이 이제 다른 것과 중첩된 걸 볼 수 있는데 이런 지역들은 대부분 수변 지역이거나 상수원 보호구역, 특별 대책 지역이라서 물과 관련된 되게 중요한 그런 지역들과 연관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이 지역들은 의존하고 있거나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지역들이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각각 5km, 10km, 25km 범위 내에 다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또 다른 지역들에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이제 그 김천 지역인데 김천 지역을 보시게 되면 요 라인이 백두대간 라인입니다. 근데 요 라인이 지금 5km 범위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런 색깔들은 좀 생태자연도 1등급이거나 또는 산림으로 봤을 때 되게 중요한 수원 이제 공익용 산림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산림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지역들에 있어서의 중요한 뭐 아까 말했던 유전적이거나 생물 종이거나 생태계적인 다양성에 대한 부분들이 영향을 줄 수 있거나 의존하고 있다는 지역들이죠. 그럼 이런 지역들에 대한 부분들을 평가를 통해서 기업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공간상에 있어서 평가가 왜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보여주는 예시고 이것들은 이제 구체적으로 면적이라든지 실제적으로 지표를 통해서 얼마나 온전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시나리오를 통해서 예측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들은 목표를 정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줄여 나가겠다는 것들을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우선 나머지 부분들은 좀 다음 기회에 있거나 아니면 여기
그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이제 그 밖에 립에 해당되는 EAP 마지막 EAP에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부분들을 각각 예시와 이런 것들을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TNFD에 담아 있는 최소한 기업들이 이런 것들 영향을 주는 지표들은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고 자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평가하라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각각에 있는 평가 제시 요거만 설명을 드리고 이제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거기서 이제 TNFD 담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하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한 11,000에이커 정도, 4,400헥타르 정도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고 있는 풋프린트를 찍고 있는 기업에 우리가 민감적을 찍고 있는 지역이야. 근데 우리가 타겟은 기본적으로 7,000헥타르 해가지고 우리가 넓히겠어. 그래서 약 거의 1.5배에서 2배 가까이 지역을 우리가 넓혀서 타겟을 해서 생태계를 늘리겠어. 이런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우리가 2027년, 2025년도까지 하겠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세워놓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아마 TNFD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중요한 아까 평가가 되고 나면 타겟을 설정해서 하게 되는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오염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할 수 있고요. 근데 그 밖에 이제 현재 아까 말했듯이 우리 국내에 있는 것들은 생태원이라든지 일부 자료를 쓸 수 있지만 국외에 있는 사업장들은 이렇게 이제 국제적인 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앵코라든지 아이베시라든지 뭐 스타라든지 이런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을 했을 때 아직까지도 이제 이런 것들 아이베스를 이제 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런 뭐 종이 얼마나 온전한가 있는 것을 평가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해상도가 뭐 40km, 50km, 50km 또는 돈을 주고 이제 유상으로 상당히 많은 돈을 거금을 준다 하더라도 해상도가 5km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정보가 구체적이진 않다. 현재 개발 중에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이제 우리나라 행태원에서 주고 있는 그런 멸종위기종이라든지 이런 리스트를 저희가 국내에 있는 부분들은 생태에 대한 정보들은 기업이 제공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플랫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현재 개발 중에 있고요.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럼 우리가 아까 목표를 세운다든지 저감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마 이건 황원주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긴 한데 SBTN이 이제 만들어놨던 AR3T를 많이 쓰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그 지역에 중요한 지역은 안 하는 게 제일 좋죠. 그래서 회피하는 게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줄이거나 여기까지가 이제 환경 영향 평가가 사실 여기 회피 아니면 저감인데 그밖에 더 들어간 게 이제 복원을 통해서 새롭게 만든다든지 재생한다든지 또는 변환을 통해서 우리가 아예 획기적으로 소비를 바꾼다든지 또는 생산하는 것을 바꾼다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있고 아까 손수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녹색 분류 체계 이 부분이 이제 되게 TNFD에서 중요하게 이제 저감 요로서 활용할 수 있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또는 또 유럽 연합에서 이렇게 인정해주는 사업 활동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채권을 발행한다든지 또는 대출할 때 뭐 훨씬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다.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연 TNFD가 어떤 평가를 한 것인가의 이해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지만 결국은 이런 것들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온실가스와 다르게 내가 어디서 하든지 간에 탄소만 줄이면 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공간 내에서 그 지역에 있는 특성을 반영해서 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어떻게 우리가 그 리스크를 줄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저감하는 요건으로 만들 것인가 핵심이고요. 그런 것들을 정량적으로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전에는 그냥 그런 것들을 되게 정성적이고 우리가 노력했어 이건 됐지만 이제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정량적인 지표를 통해서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지표를 우리가 뛰어넘는 목표를 제시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업들을 어떻게 지원해 줄까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체계들을 만들고 있고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는 저희가 IUCN과 더불어서 IUCN에 아까 말했듯이 아이베시라든지 이런 플랫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관인데요. IUCN과 함께 그런 TNFD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에 있는 담당자들을 좀 교육을 하고 그런 것을 시범 작성하는 연구들을 생물자원관과 환경부랑 함께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